안녕하세요. 법무법인 LKB의 이유진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성범죄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는 쇼츠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시기도 하셨고요. 사실 쇼츠 영상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다 보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이 많으셨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그 쇼츠 영상을 찍기 전부터 이 중요한 판결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미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특별한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서울 동부지방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역임하셨던 부장판사 출신의 손주철 변호사님, 그리고 검사 재직 당시에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셨던 저희 LKB의 여왕벌 김숙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주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숙정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법무법인 LKB의 성범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제 성폭력 사건을 판단했던 과거의 기존의 기준, 그리고 이게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판결 경향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심제잖아요. 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는 이제 1심, 2심 법원에서는 대법원이 내린 기준과는 좀 다르게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성범죄 관련해서 전반적인 그 판결 경향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판결이 2018년에 나왔잖아요. 네, 손철 변호사님, 2018년에 대법원 판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8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선고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판결문, 특히나 대법원 판결문에 들어가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사회적 처지나 여성들의 입장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이 판결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고 반영이 된 것인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피해자라면 그런 행동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 진술을 잘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다음 날에 그 가해 남성이랑 뭐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한다든지 같이 밥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피해자답지 못하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피해자스러움. 성범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정말 전형적인 피해자스러운 행동을 했는지가 네.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네. 것이. 처지나 입장, 맥락을 분명하게 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이 적용이 되면은 피해자스러움, 피해자다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것부터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까지 여러 진술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도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하라는 판결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요. 피해자의 진술은 정말 강력한 증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김숙정 변호사님께도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검사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성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실 때 특별히 좀 염두에 두셨던 부분이 있으실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범죄이든지 간에 피해자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성범죄든 다른 사건이든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고소장이 들어오면 검사 입장에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고소장을 네. 봐야 하는데 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 꼭 처벌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무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애매한 경우의 사건이 제법 있다 보니까 네. 검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무고를 한 사람인지 매와 같은 눈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렇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았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도 수사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혐의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둘만이 있었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피해자, 가해자 주장도 전혀 다르고, 그렇다 보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성범죄 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할까요? 성범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양쪽에 있는 당사자들이 정말 다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은밀한 장소에서 그쵸. 이루어지다 보니까 객관적인 물증을 찾기가 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다 보니 사건의 전후 맥락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명이 잘 만났는데 어디론가 가요. 그 어디로 가는 것이 뭐 당사자의 집으로 갈 수도 있고 호텔로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그 사정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모습이 그쵸. 다정한 모습으로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지 장소에 들어갔을 때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러면 주문을 누가 했는지 누구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나와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어떤 관계가 이어졌는지 이런 모든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되는지 누구의 말을 신빙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손추월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이 딱 나오고 나서 검사님들 입장에서 조금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용어가 대법원 판결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수사가 양쪽 말 중에 누구 말을 신뢰할 것인지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불기소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고 이어서 19년도에 안희정 전 도지사의 판결이 선고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조금 더 무게를 두어서 기소하는 경우가 사실상은 많이 체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이 2018년도 판결이 성범죄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2018년에 선고된 이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입장의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월에 선고됐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배경이 조금 궁금한데 왜 이런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 두 네. 사람의 진술 중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라는 것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측면에서 2018년도 판결 이후로는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게 되어 있는지 이것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거의 재판이 넘어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또 그 이면에는 가해자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 네. 가해자의 진술은 완벽하게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에 맞으면 그래 당신 말이 맞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말은 못 믿겠다 이런 판단이 됐던 거예요. 완전 무결한 그렇죠. 주장과 진술이어야지만 네. 믿어줬던 네. 거네요. 네. 문제가 바로 그거였던 네. 거예요. 고소가 되거나 기소가 되면 일단 유죄처럼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가해자에게 너의 말을 완벽하게 만들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게 증거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 무죄 추정에 완전히 반한다 이런 비판이 너무나 크게 돼 있었던 거죠. 사실상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비판들이 5년, 6년간 계속 이어졌었고요. 판결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 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올해 2024년 1월 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 또 하나가 선고가 네. 됐습니다. 이 판결은 지금 말씀드렸던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을 파기한 게 아니에요. 성인지 감수성 그대로 유지돼야 돼요. 그 유지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해요. 어떤 측면이냐면 가해자의 말도 피해자의 말처럼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너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증명이 된다면은 네. 그 가해자의 말도 바로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성범죄 사건 변호를
좀 꽤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2018년 판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상 감정적으로도 본인 스스로는 저희랑은 얘기하면서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 선택의 기로에 스스로가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인정하고 합의를 할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의 어떤 성범죄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조금 집중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판결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검찰에서는 다시 여전히 헌법상의 대원칙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더 살펴봐야 하는 그런 기류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변호사님을 통해서 2024년 1월 새로운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가장 궁금하셨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법원 판결이 새롭게 나왔을 때 성범죄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까놓고 말해서 앞으로 무죄 판결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1월 달에 선고가 됐고, 음. 지금 3월이니까 불과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그 이후로 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2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법원의 기류는 확실히 이 판결을 따라가는 쪽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다만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네. 이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라는 점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무죄 판결은 상당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네. 불기소 결정이 예전보다는 좀 많은 비율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 지켜보시면서 성범죄에 관련해서 뭐 직접 당사자이실 수도 있고 주변에 이런 분들을 옆에 두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 올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가해자인 당신의 말이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이 말을 만들어 와야 한다라는 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객관적인 정황에도 맞게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네.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변호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한쪽 입장을 저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우리가 고소해주는 대리인이 될 때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수사 대응을 해주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변호사, 변호인들의 도움을 잘 받으셔서 최대한 본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검사님께서 믿으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셔야 정말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 사실을 잘 어필할 수 있고 또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런 사정을 검사님께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선고된 새로운 대법원 판결과 과거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판결에 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이 판결 이외에도 성범죄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